오늘 장의 중심이 될 중요한 이슈앤 전략을 통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다올투자증권 김성준 이사,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24인베스트먼트 손창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투톱의 희비가 전일장에서 또다시 엇갈렸습니다. 하이닉스는 하락 출발하긴 했지만 컨퍼런스 콜을 소화하며 1%대 상승 마감해 삼성전자는 반등 하루 만에 4%대 급락 마감했습니다. 또 이틀 만에 종가 기준으로 52주 신저가를 새로 썼는데요.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김성준 이사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먼저 어제 SK 하이닉스 실적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영업이익이 7조 300억, 그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 깜짝 실적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대감을 충분히 충족하고 남는 그런 실적이었는데요. 세부적으로 보면은 HBM 부분이 지난 분기 대비는 한 10%가량, 그리고 작년 동기 대비는 330% 그런 성장하는 모습 보였었고요. ESSD 같은 경우에도 전분기 대비 20%, 작년 동기 대비 430% 이제 급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 HBM이 전체 매출의 30%가 넘는 그런 이제 매출 성장세를 보여줬고, 영업이익률도 40%에 육박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또 이제 4분기 전망들도 나쁘지 않습니다. 역시 이제 4분기에는 HBM3E 12단 출하가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관련된 매출 비중이 40%까지 올라가고 영업이익도 8조까지도 기대하는 그런 시각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긍정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제 SK 하이닉스는 장중에 3%가 넘는 하락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1%대 체면치레를 하는 그런 상승의 모습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물론 이제 이런 SK 하이닉스가 마냥 부러운 게 사실 이제 삼성전자의 입장인데요. 사실 이제 며칠인지도 이제 세기도 힘들 정도로 이제 32일째인데요. 외국 이제 계속해서 좀 팔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저가를 좀 기록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사실 잠정 실적 발표하면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반성문을 쓰기도 하면서 그런 이제 열심히 하겠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했습니다만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삼성전자가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HBM의 밸류체인의 합류에 초읽기가 막 진행이 되고 있었다면은 사실 반성문보다도 그냥 더 자신 있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까지는 사실 저는 계속 좀 어려움을 계속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이제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기술적인 혁신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계속 꾸준히 진보하는 모습을 시장에 보여주면서 실적으로 좀 뭔가 좀 보여줘야 될 텐데, 사실 시장 상황이 이렇게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중국이 또 디램 쪽에서 좀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중국이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는 것보다도 여전히 우리나라 반도체는 중국의 매출 비중이 이제 30%대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시장조차 조금 더 위축될 수 있는 염려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상당히 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더 어려움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전히 엔비디아, TSMC 중심으로 여전히 반도체 업황에 대한 그런 꺾이지는 않는 계속해서 긍정적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그나마 SK 하이닉스는 그 흐름을 타고 있는 반면에 삼성전자는 타지 못하다, 이런 아쉬움이 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물론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싼 거는 사실이겠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이 끝머리를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로서는 사실 삼성전자를 지금 사서 그냥 장기간 묻어두는 그런 전략보다도 오히려 그래도 좀 실적에 그런 기대치가 있는 SK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여전히 더 높은 투자 매력도를 가지고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전체 지수를 지금 먹누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좀 올라줘야 될 텐데, 삼성전자의 주가 추락을 보면 졸면 죽는다는 그 냉정한 비즈니스 세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 요게 이제 HBM이 반도체 투톱의 희비를 갈라놓은 건데, 상대적으로 SK 하이닉스는 잘 나가고 있죠. 그런데도 엔비디아는 올 들어서 벌써 주가가 3배 뛰었습니다. TSMC는 2배 뛰었고요. SK 하이닉스는 올해 한 30~40%밖에 안 뛰었는데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SK 하이닉스도 힘을 내주고요. 또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5% 올랐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좀 힘을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는 현대차입니다. 어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는데도 영업이익이 감소를 하면서 시장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주가 5% 넘게 떨어지면서 22만대에 진입했는데, 어떻게 우리 투자 전략을 짜야 될지 김선영 대표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투자 전략 바뀔 거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그냥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 어제 같은 이제 잠정 실적 발표했기 때문에 잠정 실적 발표할 때는 대략적인 것만 나오고 재무제표 디테일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어디서 뭐가 문제지라고 우리가 판단해보기 좀 어려운데 일단 당연히 그렇기 위해서 컨퍼런스 콜이 필요한 거고요. 사실 어제 컨퍼런스 콜에서 답을 다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일단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5% 급락을 보였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일단 뭐 실적은 잘 아시니까 넘어가고요. 일단 3분기 거의 뭐 역대 3분기 대비해서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는 게 사실 팩트입니다. 문제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6.5% 감소한 데다가 시장의 예상치였던 3조 8,291억 원에 밑돌았고 순이익도 같은 기간 3% 딱 감소했죠. 이제 3조 2,059억 원이 나왔다는 내용인데 자 여기서 사실 이건 다 아시는 내용인데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주식을 처음 시작하실 때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차트를 먼저 공부를 하십니다. 아무래도 누군가가 뭔가 차트를 좀 화려하게 꾸며놓으면 뭔가 거기에 답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딱 저 주식 24년 했는데 차트에 답 없습니다. 절대로. 자, 일단 그래서 저는 이제 컨퍼런스 아마 재무제표가 공부가 돼 있으셨으면 어제 컨퍼런스 콜을 들으시고 나서 아 그렇구나 좀 더 사야겠네라는 생각이 당연히 드셨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북미 지역에 이제 그랜드 산타페 선제적 보증 연장 조치 때문에 3,200억 원이라는 충당 부채 전입액이 이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일시적인 비용인데 일단 요 해당 일회성인 그 충당 부채 전입액을 제외하면은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했다라고 보는 게 팩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충당 부채 전입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일단 근데 어제는 뭐 디테일한 부분 안 나왔기 때문에 어제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얘기만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충당 부채 보통 우리가 이제 유동성 충당 부채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왜 전기자 제품 사시면은 뭐 보증 기간 1년, 2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거를 보증 기간이 예를 들어서 뭐 1년이다, 2년이다 하면은 이거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회계학적으로 재무제표에 재무상태표에 담을 때는 이걸 갖다가 이제 부채로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멤버십이나 무상 서비스 이런 거는 이제 회계학적으로 이제 항상 놔두는 그 계정이 있는데 이런 걸 사실 뭐 이런 항목은 바로 매출 인식이 안 되게 되면은 나중에 실제로 환불 처리가 됐을 때 이걸 매출에서 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제품을 팔았을 때 대략적으로 환불률이 몇 퍼센트 나오더라 하면은 그걸 계산해가지고 이제 충당비로 빼놓거든요. 보통 이제 매출채권을 발행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뭐 대손 충당과 대손비가 나오는데 이거 비용이기 때문에 매출에서 빼기 싫어서 기본적으로 아 이건 좀 우리가 나중에 아마 좀 환불이 될 것 같아 싶을 때 그걸 예상해서 재무제표에서 미리 빼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갖다 보통 환입이 되냐 아니면 뭐 전입이 되냐 이거에 따라서 다른데 환입이 되게 되면은 다시 수익으로 잡히는 거고요. 전입이 되게 되버리면 그게 이제 확정이 돼가지고 빠져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재무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의미로 보통 이제 대손 충당금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건설 쪽으로 하면 공사 손실 하자 보수에 대한 충당 부채. 우리가 보통 이제 하자가 있길 대비해가지고 요 정도 하자 있으니까 요건 나중에 비용 처리해서 빼놓자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고 그리고 이제 뭐 보통 판매 보증 충당 부채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장사할 때 뭐 내가 장사했는데 돈 주면 다행인데 채권 주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거 나중에 저 회사가 지금 힘들어 돈 못 받을 것 같아. 그랬을 때 대손 충당금을 다 빼버리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인 비용으로 빼둔 게 비용으로 확정됐다는 부분이고 요거는 이제 이번에만 영향을 주고 다음부터 영향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 쓰지 마시고 그대로 투자 전략은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일회성 비용에 영향을 준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짚어주셨고요. 또 증권가에서는 주주환원 여력을 좀 주목하고 있는 만큼 11월에 나올 주주환원 책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기아도 실적을 발표하죠. 기아 실적 발표까지 지켜보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정유업계 올해 3분기 누적 석유 제품 수출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구체적인 규모 그리고 투자 전략은 나민호 소장님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예견 앵커님, 혹시 우리나라 수출 품목 중에서 가장 많은 수출이 뭔지 아십니까? 반도체죠. 2등은요? 자동차? 그러면 3등은 뭘까요? 지금 주제인 석유화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우리 공부 한번 해볼까요? 깜짝 놀라셨죠? 아니,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국가에서 어떻게 수출을 3위를 하느냐? 그 역으로 뭐가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원유 수입량이 가장 많은 국가 어디입니까? 중국입니다. 2등 어디죠? 인도. 바로 3위는 미국을 제치고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 있는 원유 수입이 세 번째로 많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원유를 이제 정제하겠죠. 그래가지고 나온 거 경유, 휘발유, 항공유, 나프타 이런 걸 우리가 수출하는 겁니다. 3분기까지 수출 비용이 전체적으로 3억 7천만 배럴. 그래서 아마 최근에 가장 많은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돈으로 연결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조금 위축되면서 아무래도 석유화학에 대한 수요가 좀 줄어들고요. 다음 두 번째, 정제 마진. 원유를 수입해가지고 정제해가지고 뭐 휘발유, 경유를 파는 그 마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진이 적어서 여전히 아직까지는 정유업체의 그 수익성이 높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투자 전략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정유주에 대한 투자 비중 몇 %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5%가 적절하다고 봅니다. 8대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S-오일이나 SK 이노베이션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두 종목 모두 다 저점권 분명합니다. 바닥권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여러분에게 매수하십시오. 그러면 수익 날 겁니다. 제가 이 얘기하기는 좀 힘듭니다. 왜 그럽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제 마진이 아직은 너무 좋고 국제 원유 가격 여전히 $70 초반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은 또렷한 상승 모멘텀 찾기 힘들기 때문에 조금 매수 시점을 조금 뒤로 늦추시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이제 정유업체들 이렇게 투자 생각할 때는 좀 헷갈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상장 회사가 조금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S-오일 정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SK 이노베이션도 SK 에너지가 이제 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제트 칼텍스라든지 뭐 HD, 현대, 오일뱅크 이런 데는 상장 안 해서 그런 건데 그럴 때는 그 모회사 투자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래야 되겠죠. 지금 방금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우리나라에 의외로 정유업체가 상장된 게 사실 S-오일밖에 없습니다.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자회사가 정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 하기 굉장히 힘든데 일단 그래도 기대치는 있습니다. 고배당, S-오일이 배당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는 어쩔 수 없이 S-오일 투자하시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석유 산업은 내수보다 수출 비중이 높은 수출 산업이죠. 최근에 정제 마진 추락 등의 영향으로 정유사들의 경영 상태가 악화된 상황인데 지속적인 수출 확대로 위기를 타개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수출로 글로벌 영향력을 키우는 업종 또 있습니다. K-뷰티 화장품주인데요. 종목에 따라서 이달 들어 두 자릿수 하락을 보이기도 했지만 긍정적인 전망 전체적으로 우세합니다. 옥석 가리기도 중요할 텐데 대응 전략 손창현 팀장한테 들어보겠습니다. 예, 최근 화장품 관련주들이 하락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종목별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상반기까지는 화장품 관련주들이 나름 괜찮은 흐름들을 보였지만 하반기가 넘어가면서 바이오나 금융, 방산, 의류 쪽으로 일단 순환매가 됐다. 그래서 수급 자체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단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순환매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실적에 대한 부담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출은 계속 조금씩 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역별로 매출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중국에 대한 기인이 상당히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중국 관련된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중국 관련된 수출 비율도 7, 80%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작년 어떻게 보면 60% 정도에서 10에서 20%까지 올해 늘어났다라고 보는 걸 봤을 때는 엄청나게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하반기까지 봤을 때 화장품 관련주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놓고 보면요. 역시 이제 글로벌 금리 인하로 인해서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라든지 미국에서 역시 지준율 인하나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고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경쟁이 상당히 로컬 업체들과 심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일단 최소한 그 비중이 좀 줄어드는 그런 기업들로 가져가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제 미국 내에 레퍼런스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내에 일단 진출한 기업들 자체가 결국엔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을 진출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고요. 미국에 진출을 하면 결국엔 유럽 쪽으로도 이제 연결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미국에 대한 레퍼런스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울타뷰티에 대한 확장성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울타뷰티는 단일 브랜드를 판매하는 게 아니라 중저가 브랜드, 인디 브랜드를 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그만큼 더 수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워렌 버핏도 이제 울타뷰티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결국엔 K뷰티 영향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연말 특수 12월 이 크리스마스와 더불어서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계절적인 성수기 영향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미국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 ODM 쪽으로 봤을 때는 코스메카 코리아나
포스맥스 한국콜마 CNC 인터내셔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내 오프라인 매장을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토니모리 그리고 나머지 기업들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화장품주 투자 전략까지 체크해봤고요. 바로 이어서 오늘 아침에 나온 가장 빠른 리포트 확인해보고 오시죠. 박정은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앤 공시 시간입니다. 어느덧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오늘은 어제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들이 발간됐고요. 한편 하나증권은 한채실업에 대해서 불확실한 외부 변수가 우려된다며 업황의 반전을 기다려야 한다고 진단하고 목표가를 23,000원으로 내려잡았습니다. 이 밖에 LG전자의 실적은 아쉽지만 지금은 사야 할 때라고 평가한 NH투자증권의 리포트 그리고 현대차의 경상적 이익에 주목해야 한다며 목표가 34만 원의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SK증권은 LS일렉트릭에 대해 내년 미국 대리점 계약과 캐파 증설 이 두 가지가 기대된다고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먼저 오늘 9개 증권사가 주목한 SK하이닉스 리포트부터 체크해보시죠. 견조한 HBM 수요에 3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SK하이닉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BNK투자증권은 프리미엄 제품 비중 확대에 따른 실적 차별화를 주목하면서 기존 23만 원의 목표가를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AI 수요 증가 덕분에 3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 부합했다고 분석했고요. 고용량 메모리 프리미엄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확보했다며 실적 차별화가 지속될 거라고 전망한 점 투자에 참고해보시죠. 이어서 KB금융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KB금융에 대한 증권사 의견도 많았습니다. 6개 증권사가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그 6개 중 5개가 목표가 상향에 나서면서 긍정적인 분석 내놨고요. 목표 주가는 낮게는 DS투자증권의 11만 원, 높게는 키움증권의 12만 6천 원이 제시됐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투자증권은 12만 1천 원으로 목표가를 올려잡았는데요. 3분기 지배순이익이 컨센서스를 상회한 가운데 비이자이익과 대손율도 양호하다고 판단했고요. 고도화된 기업가치 재고 계획 발표도 기대했습니다. 매년 두 차례죠. 2월과 7월에 공개할 것을 예고한 가운데 올해는 1,000억 원의 추가 자사주 매입 소각 등 올해 총 2조 200억 원의 주주 환원액, 내년에는 2조 2,700억 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라서 증권가의 기대감이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앤 공시 박정원이었습니다. 네, 호실적의 국내 증권사들이 SK하이닉스의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아침 시티은행이 SK하이닉스 목표가를 기존의 31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소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폴란드 해군사관학교 교장이 LG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사업장을 찾아 잠수함 기술력을 확인했습니다. 장기적 파트너로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전망과 투자 전략 남인호 소장님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어제 폴란드 대통령과 영부인이 오셨죠. 그래서 방한 중인데요. 그 폴란드의 안제이 두다 대통령보다 더 관심 있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방금 소개해 주셨던 토마스 슈브릭 폴란드 해군사관학교 교장입니다. 왜? 이분이 바로 우리나라에 온 가장 주요한 이유는 잠수함을 어떤 잠수함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결정권의 중요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지금 폴란드에서는 오르카 프로젝트라는 걸 진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요. 폴란드의 잠수함 약 3조 5천억 정도의 잠수함 사업을 한 겁니다. 우리 경쟁국가 많습니다. 독일, 프랑스, 스웨덴, 스페인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들어갔습니다. 어디가 될까요? 저는 대한민국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왜 그럽니까? 유럽은 2차 대전 끝나고 80년 동안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노스코리아, 북한하고 계속 적대적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꾸준하게 방산을 발전시켰죠. 저는 방산의 3대 요소는 뭐냐? 가격, 성능,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납기 기한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가격이 싸고 아무리 성능 좋아도 전쟁은 내일 모레 일어나는데 3년 뒤에 들어갑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아마도 우리 한국의 잠수함이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오션하고 HD 현대중공업에 해당되는데요. 투자 전략은 이렇게 잡겠습니다. 일단 투자 비중은 약 한 10%가 무난해 보입니다. 왜? 조선업도 해당이 되고 방산업도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단기적으로 그럼 HD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 사란 얘기냐? 거기는 좀 부담은 갖습니다. 왜? 꾸준하게 올랐거든요. 주가지수가 닫보인 상태인데 이 두 종목이 꾸준히 올랐기 때문에 저는 조종 들어갈 때 매수하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폴란드가 K방산의 큰 고객님입니다. 폴란드 대통령이 오늘은 현대로템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찾을 계획이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오늘 주가 흐름도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KB금융인데요. 밸류업 지수에 빠지고 나서 지금 밸류업 하는데 진심을 보여주고 있죠. 올 3분기 누적 4조 4천억 원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순이익을 기록했는데 이런 호실적을 바탕으로 주주환원에 적극 나서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함께 투자전략 김선영 대표한테 들어보겠습니다. 저한테 사실 아직도 미스테리입니다. 왜 KB금융이 빠졌을까라는 미스테리라는 걸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 무력시인 것 같아요. 왜 우리를 갖다 거기에 넣지 않냐는 무력시 같은 어떤 정말 좋은 정책들을 내보내고 있는데 뭐 무력시라고 하는 건 뭐 제가 농담을 드린 거고요. 그냥 KB금융은 본인이 그냥 하던 거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보통주자본 비율이죠. 이제 CET1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의 13%를 초과하는 잉여 자본을 주주에게 환원한다라는 그런 조치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3분기 경영실적 발표와 함께 이 내용을 담은 KB 지속 가능한 밸류업 방안 정부에서 알려주니까 본인들이 밸류업 방안을 하네요. 이런 내용을 발표했는데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올 연말 기준으로 이제 CET1 비율이 13%가 넘는 잉여 자본이 내년 1년 차죠. 이제 내년 1차 주주 환원 재원으로 쓰고 그리고 25년도에 연중 13.5%를 초과하는 잉여 자본 같은 경우는 하반기 자사주 매입 소각 요거 같이 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항상 제가 몇 년 동안 우리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조금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그런 계획이 나왔습니다. 근데 자체적으로 어쨌든 기업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제일 해야 될 게 수익성 당연히 올려야죠. 건전성 올리고 주주 환원 이런 걸 올리면서 어쨌든 재고하는 관점에서 자기 자본이율 10% 이상, ROE가 10% 이상, 그리고 CET 비율이 13% 이상에 대한 어떤 기준을 세운 다음에 이런 어떤 업계 최고 수준의 총 주주 환원율을 목표로 제시했다는 그런 내용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그러면서 이날 이제 1,000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 계획과 함께 주당 배당금을 1분기와 2분기가 784원 나왔고 791원 나왔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주는 791원으로 결의를 했다는 내용이고 이렇게 배당 늘리는 거 굉장히 아주 이제 적절한 거니까 앞으로 더 올리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올해 총 8,200억 가량의 그 자사주 매입 소각을 진행한 거는 물량으로 봤을 때는 업계 최고 수준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 늘 거기 때문에 이건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고요. KB금융 이게 주가 기준으로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긴 있지만 뭐 그건 제가 알 바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들어가지 못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 없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고점인데 어떡합니까? 그냥 계속 놔두시면 됩니다라는 말씀 짧게 드리고요. 어차피 내년에 리밸런싱 되게 되면은 이제 편입될 게 확정적이니까 그냥 그대로 투자하시면 되고 눌림목 이용해서 뭐 추가 매수 신경해서 가능하다는 말씀을 어려운 자리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B증권 호실적과 주주환원 정책이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2.5% 강세 보였습니다. 주주환원 강화 행보가 시장에 활기를 더해주길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주성분인 글루카곤 유사펩타이드, 즉 GLP-1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치매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비만약을 넘어 만능 치료제로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 김성준 이사님께 여쭤볼게요. 예, 말씀하셨던 그 GLP-1은 이제 마치 식사를 한 것 같은 포만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이제 최근에 뭐 비만 당뇨 시장에서 뭐 선풍적인 그런 이제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약인데요. 말씀하셨던 다양한 적응증에 지금 그 연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그 치매 관련해서도 대략 한 18% 정도의 이제 예방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온 상황이고 특히 이제 심혈관 질환, 뇌졸중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위험도를 한 20%가량 낮춘다라고 해서 미국 FDA에서는 예방 목적으로 위고비를 승인을 하기도 한 상황입니다. 그 밖에도 뭐 다양한 부분에서 좀 활용도가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뭐 금연이라든지 알코올 중독 그리고 또 마약 중독과 같은 그런 약간 중독성 있는 그런 것에 있어서도 대략 한 50%, 60% 정도 수준의 그런 개선 효과를 보이고 있다라고 해서 마치 뭐 이제 만병통치약과 같이 여러 군데에서 지금 활용도가 지금 높게 지금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점들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새로운 시장까지도 진출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뭐 관련해서 뭐 국내 비만 그 관련한 부분들에서 새로운 뉴스가 있을 것이 이제 다음 달이죠. 이제 11월 3일 미국에서 열리는 비만학회에서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비만 치료제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살은 빠지는데
근육이 같이 좀 많이 빠진다라는 단점이 있어서 그런 문제들이 좀 제기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육 손실을 없는 상태에서 살을 빠지게 하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11월 3일 비비안 학회에서 이제 공개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물론 뭐 이제 막 공개이기 때문에 임상 결과는 아직은 뭐 많이 남았겠습니다만 그래도 시장에서 하나의 화두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최근에 바이오 업종이 물론 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최근 미국 채금리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금리의 안정도 어느 정도 좀 확인해 가면서 바이오 업종도 같이 한번 이제 투자에 많은 참고를 좀 하셔야 될 지표로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GLP-1을 보면 살 빼는 거, 살 안 찌는 게 다양한 그 병을 예방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겠네요. 깔끔하게 조금 적게 드시면은 뭐 깔끔할 것 같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지금 시간 8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개장전 체크포인트 손창현 팀장한테 들어보겠습니다. 예, 뭐 미증시가 뭐 다우지수는 상승을 했지만 나스닥과 S&P는 좀 올랐어요. 오른 대부분의 이유가 이제 테슬라였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3분기 실적 호조로 인해서 뭐 긍정적인 효과가 우리나라 시장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테슬라 관련 2차 전지 관련 주라든지 뭐 소프트웨어, 팹리스 쪽 관련된 기업들을 좀 중시험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엔비디아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늘 얼마만큼 이제 선전을 해주는지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이제 우호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역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얼마만큼 움직이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오늘 이제 시장이 만약에 상승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역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지분권 경쟁 관련된 업체들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고려아연과 영풍 지금 지분권 싸움 하고 있죠. 그리고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TA항공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대명 노소 시즌과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나온 KB금융이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금융주들, 특히나 은행 관련주들도 눈여겨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슈앤 전략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뉴스들 체크하고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